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 기업 건드린 결과는 참담해. 2. 한국은 핵 보유 절대 안 된다. 3. 세계 1위 조선 강국 한국이 만든 최강 호위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대차 그룹은 인도에서의 차량 판매량이 2019년에 51만 대였으나 지난해까지 3년 동안 59% 증가하여 81만 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간 동안 중국에서의 판매량은 91만 대에서 34만 대로 63%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에 대한 수출도 지난해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흑자가 아닌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 수출 전선에 문제가 많고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중국으로부터 탈피하고 있을 때 중국 시장을 잃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존재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가 아닌 사드 배치 이후 한국 기업들 중 일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표적으로 찍힌 한국 기업들의 상품의 매출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본격화되자 인구 대국 중국 시장을 포기하고 탈중국하는 한국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신설 범인수는 베트남이 중국을 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려와 달리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외한 유럽, 동남아, 아시아, 미국, 러시아,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에까지 손을 뻗치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빠르게 낮추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약 20년간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25% 내외로 2위 수출국인 미국보다 항상 2배가량 높았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대중 수출 비율이 19.4%까지 떨어지면서 2004년 이후 19년 만에 20% 아래로 내려간 반면 대미 수출 비율은 17.9%까지 올라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입니다. 최근 대중 수출 감소는 미중 갈등, 반도체 불황, 중국의 경기 부진과 내수화 정책 및 중국에서의 한국 상품 불매 등 주로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는데 그에 대한 대체지로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우연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대중 수출이 2018년 1621억 달러, 약 214조 원에서 2022년 1558억 달러로 뒷걸음질하는 동안 대미 수출은 727달러억에서 1918달러억로 51% 늘었습니다. 세계화되고 있는 한류의 영향력을 얻고 빠르게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시장에서 기회를 찾은 기업들의 결단력과 순발력에 마케팅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 성공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성과 중 몇 가지의 예를 대략 보면 현대차 기아는 2016년 중국 시장에 자동차 178만 대를 팔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2022년에는 34만 대로 수직 하락한 상태로 거의 5배 이상 줄어든 셈입니다. 웬만한 회사 같았으면 무너질 위기였지만 현대차는 중국에 투자할 비용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미국 등지의 제3위 시장과 고급화 전략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올라섰습니다. K식품의 대표격인 CJ도 한알령으로 중국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CJ그룹의 미주 사업 매출은 2017년 1조 1698억 원에서 2022년 무려 8조 2854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20%이던 중국 활동이 막히자 하이브 SM, YG, JYP 같은 회사들은 중국 대신 미국과 유럽 등 시장을 개척해 사상 최대 실직을 올리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를 볼식시켰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후 중국은 경제와 무역을 정치 외교직 지렛대 삼아 많은 나라를 상대로 횡포를 일삼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지목해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식으로 시장을 걸어 잠그면서 곧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휘청일 것이고 따라서 한국을 더 쉽게 길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국내외의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국 경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도 다른 글로벌 지역으로 방향을 바뀌만 하면서 한국 기업의 생존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중국은 실패한 목리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지만
중국 시장에 대한 정서는 변하고 있다고 WSJ 평가합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중국 미국 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 시장이 전 세계 상위 3개 시장이라고 대답한 미국 회사의 비율은 45%였고 중국에서 향후 5년간 사업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5%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수치가 감소하는 추세인 것은 확실하다고 하면서 그 배경에는 2020년부터 부쩍 늘어난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시장의 매력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중국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 6월 9일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 기업에게 기회의 땅이 아니다. 고한 블룸버그는 이 같은 탈중국 움직임이 최근 수십 년간 한류, 화장품, 패션의 문화적 영향력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크게 베딩해온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에서 큰 변화, 시체인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제재와 멀게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를 이유로 한 중국의 보복, 가깝게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따른 경기 부진과 공급망 훼손, 특히 정치적인 리스크에 휘둘리는 등으로 물악실성이 커진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현지 사업 재정비와 탈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생존력이 강하고 미래를 보는 직관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한국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글로벌 기업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중국 엑소더스의 기폭제가 됐다면서 이는 중국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한국을 건드린 결과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20년간 살면서 마케팅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해온 한 한국인 사업가는 블룸버그에 차이나 리스크는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무원이 일주일에 3번씩 공장에 찾아와 온갖 특집을 잡으니 가동이 중단되기 일쑤다고 불만을 얘기했고 지난해 중국에서 국내로 공장을 옮긴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중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드 사태가 터진 후 중국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수시로 점검하는 탓에 공장 가동이 자주 멈추고 있고 인건비는 2012년보다 60% 이상 급등하면서 2019년까지 연평균 3천억 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00억 원으로 급감했다는 리스크에 미국의 제재로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중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탈중국이 기폭제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면서 오죽 급했으면 연일 한국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전과 달리 투자 설명회를 한국에서 열며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그저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21년 12월 조사에서 국내 131개 기업 중 86%가 지난 10년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한 데서도 이런 분위기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은 중국의 정치적 리스크를 가장 큰 우려 원인으로 꼽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미중 무역 갈등 강화된 환경 규제 높은 생산 원가 등을 문제가 있는 요인으로 거론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은 3위 290억 달러에서 지난해 산업연구원 조사에서 현지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고려하는 이유로 생산 비용 상승 38%, 경쟁 심화 22%, 미중 갈등 16% 때문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중국의 인건비가 오래전에 비해 몇 배가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보다는 많이 저렴한 편이고 특히 인도나 베트남보다는 인건비는 비싼 편이지만 일단 그들보다 기술력이 있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데다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생산 단가상 유리한 면도 있는 장점이 있는 면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에서 기업하고 싶다는 기업인들이 아직 적지 않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현실을 접하고는 중국 정부나 중국인의 목리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한국 기업이 많다고 코트하나 중국 한인상공회 관계자는 말합니다. 그런 중국의 탈중국의 영향을 받아 위기론까지 나왔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을 어렵지 않게 넘겼듯이 탈중국은 중국이 당황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대 관련된 일본 기업들이 인터뷰에서 세계 1, 2위 기업을 건드리면 어떻게 하는가? 위기에 강한 한국입니다. 한국은 북한을 거의 모든 영역에서 압도하고 있는데요. 이는 군사력 역시 마찬가지이며 육해공군을 통틀어 북한에 밀리는 전력은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한국이 북한보다 대등하거나 냉정하게 말하면 약한 영역이 바로 미사일 전력과 핵전력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은 한 단계 발전된 미사일 기술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미력 탄도미사일 개발 사업으로 이번 시간에는 한국형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군은 탄두 무게 60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한국이 표방했던 자주국방 달성을 위해 미사일 전력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진행되면서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점차 따라잡아 왔습니다. 또한 국군 특유의 화력 지상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세계 최대 크기 탄두인 AT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역시 사실상 개발을 완료,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기술이 있음에도 이러한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미사일의 중량과 사거리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한국은 아무리 미사일 연구를 하여도 이를 실험하거나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 점은 기존의 500kg이었던 미사일의 중량에 대한 제한은 2017년 3차 개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때를 기점으로 한국은 탄도의 크기 늘려 의력을 늘리려 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다만 사거리 제한은 마지막까지 800km가 걸려 있었기에 이후 2021년 지침이 폐지되면서 이 역시 사라졌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한국이 이제 진짜 핵 빼고 다 한다 는 의견을 보였는데요. 한국형 AT급 탄두는 세계 최대 크기의 미사일 탄두로서 음속의 6배 속도로 날아가 지상을 타격할 경우 소형 전술핵 이상의 파괴력과 관통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대부분 지하화된 북한의 갱도, 지휘부 또는 중국, 일본을 곧바로 타격하기 위해 이 미사일을 사용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네티즌 역시 이러한 미사일 개발에 감탄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진짜 핵 빼고 다 만들려고 그러냐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북한도 미사일 만드는데 우리라고 못 만들 거 있나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네티즌들의 기대에 호응하듯 최근 한국군 당국이 7터부터 ATV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탄두 중량이 60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의 미사일 능력을 제한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이 전면 해제되면서 한국군이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대 수준인 괴물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식통은 국방과학연구소가 7터부터 ATV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성공을 앞두고 있다며 핵탄두 개발이 불가능한 한국에서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사거리 300km대인 이 미사일에 대한 시험 발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한국군은 추후 중반 시험 발사를 마친 뒤 2030년대 초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60에 달한다고 소식통이 전했는데요. 이 미사일은 당시 350km 거리를 날아갔습니다. 당시 군은 재원을 비밀로 밝히지 않은 채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시 성공 사실만 공개했는데요. 당시 공개한 이 미사일의 발사 영상도 한국의 비밀이었기에 이전에 발사한 탄두 중량 2T 이현무 개량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장면으로 대체했습니다. 한국군은 발사 장면을 비공개에 붙인 이 미사일보다도 탄두 중량이 1T 이상 늘어난 미사일을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하에 있는 적의 핵심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에 따라 점차 미사일 폭탄의 중량을 늘려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60에 달하는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탄두 중량을 7터부터 AT까지 늘린 괴물 미사일 개발도 사실상 성공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강조해온 자주국방의 핵심 전력이 상당 수준까지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가 외신에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적국의 핵능력 고도화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 속속 개발되면서 억지력 강화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북한은 올해 1월 노동당 대회에서 한미를 겨냥해 전술핵과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지시했으며 한국군도 이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성공에 이어 최대 규모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 간 미사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군이 극비리에 진행한 탄도미사일 개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의 족쇄로 작용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입단 개정을 거쳐 완전히 해제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는 2017년 11월 3차 개정으로 탄두 중량을 해제한 데 이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 최대 800km까지 풀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군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식통은 핵을 가질 수 없는 한국군으로선 재래식 탄두 중량을 극대화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세계 최대 수준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이라고 했는데요. 7터부터 AT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은 300km 사거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6T짜리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7터부터 AT위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도 앞으로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미사일의 위력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험 발사된 탄두 중량 6T위 탄도미사일도 충남 안흥 시험장에서 350km를 날아가 제주 서쪽 해역 목표 지점에 정확히 탄착해 정확성도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에드는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면서 이번에 개발된 미사일은 적의 핵심 콘크리트 건물 및 지하갱도 타격도 가능한 것으로 주요 표적을 정확하고 강력히 타격해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지하 100m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뇌부의 벙커와 군 지휘시설 등을 겨냥해 관통력을 획기적으로 극대화한 미사일인 벙커버스터를 개발하는 수순에 한국군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7터부터 AT급 재래식 탄두 트 실은 미사일이 음속의 5, 6배로 비행한 뒤 지상에 낙하할 경우 소형 전술핵 위력을 넘는 파괴력과 관통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군은 이에 따라 20년대 중반터부터 2030년대 초 7터부터 AT위 고위력 탄도미사일 전력화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 또한 전술핵 무기와 파괴력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에서 독보적인 군사적 억지력을 갖추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SLBM 과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앞서 전 정부 한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임기 내 마지막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은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SLBM 발사를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비난했는데요. 북한이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한국군의 전략무기 개발을 비난하고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중국의 속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이들은 모두 한국군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사실상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인데요.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린 것은 한국에게는 다행인 일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한데요.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000터부터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국군과 한국 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중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또한 예외 없이 한국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 그 어느 곳이든 도달할 수 있는데요.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대만의 한 군사 전문 유튜버가 한국이 신형 호위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면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은 무엇인지
동아시아 4개국의 최신의 호위함들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가장 우수한 호위함으로 알려진 한국의 최신의 호위함 중남급과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을 중점으로 비교 분석했는데요. 과연 대만 군사 전문가가 결론 내린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대형 구축함, 잠수함 부대와 경영 항공모함 이외에도 다목적 호위함의 건설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 한국 해군 FFX 3형 호위함의 첫 번째 함선인 충남함이 한국현대중공업 그룹 울산조선소에서 공식적으로 진수되었는데요. 충남함은 시운전 테스트를 거친 후 내년 12월 말에 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또한 3월 7일에는 일본의 호위함 미쿠마오가 전달되어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모가미급 다목적 호위함의 네 번째 함선입니다. 이 일본의 최신의 호위함은 가성비가 뛰어난 함정으로 주력 구축함의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FFX 호위함은 3차까지 발전되었는데요. 충남함은 3차의 첫 번째 함선으로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의 두 가지 최신의 호위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FFX 조선 계획은 최강 호위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대만에 인접한 위치에 있으며 현재 대만 해협의 위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일본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살이지 못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 문제에서 살이지 못할 것입니다. 시진핑을 설득할 수 없다면 자신의 군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군비를 강화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고 중국 공산당이 가볍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 국내외 분석가들은 2030년이 지나기 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국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아시아의 해상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한일 모두 해군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FFX 사업의 세 번째 배치함인 충남함은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함의 건조에 앞서 한국의 최신 군함 건조 기술이 총집합된 일종의 테스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호위함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장비와 시스템이 탑재되었죠. 충남함 호위함의 동력 시스템은 대구급의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유지합니다. 동시에 선체 크기가 더 크며 원양 항해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충남함은 길이 129m의 폭은 14.8m, 높이는 38.9m입니다. 표준 배수량은 3,500톤이며 만재 배수량은 4,300톤입니다. 총 120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은 롤스로이스의 MT-30 가스터빈 엔진 1대, 2대의 MTU 디젤 엔진, 그리고 2대의 레오나르도의 전자유도 저속 추진 전동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력은 30노트이며 순항 속력은 15노트입니다. 18노트로 계산한 연속 항해 거리는 4,500해리입니다. 충남함은 비록 호위함이지만 탐지 장비와 작전 시스템, 무장 모두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금은 작은 배에 큰 포를 장착한 느낌도 듭니다. 충남함은 하나그룹이 유럽 타레즈 그룹과 공동으로 개발한 듀얼밴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 X 두 개의 밴드는 공통 초점 안테나를 사용하며 고정된 사면 배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450km 이상 떨어진 공중 목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각 배열 위에는 임무용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치 IRTS도 있습니다. 충남함 호위함은 한화에서 설계한 해군 작전 시스템을 적용하였으며 베이스라인 3.0 버전으로 추정됩니다. 가상화 기술을 통해 통합 및 공유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고성능 컴퓨팅을 통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레이더와 광전자 센서의 정보를 통합합니다. 차세대 호위함인 충남함에는 국내 개발에 성공한 레이더를 주축으로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이 최초로 탑재되어 뛰어난 수준의 탐색 및 추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눈과 귀만큼이나 강력한 국산 무장까지 갖춰져 있죠. 충남함은 완벽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두에는 MK45 127mm 주포가 한 문이 있으며 주포의 후방에는 2기의 8단 KVLS 수직 발사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군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및 홍상어 대잠 미사일 또는 해룡 대지공격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함선상에는 4단으로 구성된 2세트의 SSM700K 해성 반함 미사일과 3단으로 구성된 2세트의 MK32 어뢰 발사 장치가 있습니다.
경납고 위에는 또 다른 한국제 무기인 CIWS-2 7열 30mm 근접 방어 무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남함의 미사일 시스템은 주로 한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미군의 미사일보다 약간 큰 크기의 미사일을 사용합니다. 국산 수직 발사 시스템인 KVLS에는 해군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와 최대 요격고도는 각각 150km와 30km로 이로써 충남함은 한국에서 최초로 지역 방공 능력을 갖춘 호위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오래된 호위함의 대거 감축으로 인한 공석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호위함 능력이 향상되어 구축함과의 작전 협조를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만 전문가는 충남함의 무장까지 한국제 방공 미사일들과 어뢰로 채워져 있는 부분을 강조하며 한국이 자주 국방을 위해 이루어낸 성과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방위 산업이 거의 몰락해버린 대만의 입장에서 함선에 실리는 미사일 하나까지 국산화를 이루어내고 있는 한국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동아시아 지역 호위함 중 누가 가장 강할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054A 호위함과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그리미아시급 호위함과 비교하면 일본과 한국의 신형 호위함들은 보다 우수한 종합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부 구축함의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원거리 성능 측면에서는 일본의 모가미급이 우세합니다. 모가미급과 충남급 모두 원거리 작전을 위한 신형 호위함입니다. 모가미급의 선체 길이 대폭 비율은 8.15입니다. 충남급의 선체 길이 대폭 비율은 8.71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체 길이 대폭 비율이 클수록 선속이 빨라집니다. 하지만 기동성은 약해질 수 있으며 바람과 파도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054A 호위함은 만재 배수량이 4,000톤 이상이며 한국의 충남급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디젤 동력을 사용하며 최대 선속은 28노트를 넘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호위함들보다 항해 속력이 떨어집니다. 한중일과 같은 조선 대국과 비교할 때 러시아는 대형 함선 건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리미아시급 호위함의 배수량은 2,000톤 이상이 되지 않아 경량 호위함에 해당합니다. 최고 선속은 27노트로 원거리 항해 성능이 더욱 부족합니다. 또한 현재 한 척만 운용 중이며 앞으로 추가 운용될 가능성은 매우 어렵습니다. 대공 방어 능력에서는 충남급이 더 우수합니다. 모가미급과 충남급 모두 이중밴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가미급의 OPY2 다기능 레이더는 더 많은 대상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레이더의 지원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함은 더 강력한 다목표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포화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054A의 초기형은 여전히 딩반, 정판, 레이더 복제 모델을 해상 대공 탐색 레이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이중밴드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에 비해 여러 단계 떨어집니다. 아울러 충남급의 KVLS 발사관은 쿼드팩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군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포화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남함은 임무 다양성에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타격 측면에서는 충남급만이 대륙 타격 능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호위 함선은 모두 대함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대잠 전투 측면에서는 일본과 한국 모두 대잠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호위함 모두 주동 수동 음파 탐지 시스템과 저주파 트롤링 어레이 음파 탐지 시스템을 장착하며 대잠 미사일과 어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호위함 중 한국과 일본의 호위함이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압도적인 성능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리고 충남급과 모가미급을 비교한 결과 기동성에서는 대등하고 탐색 성능에서는 모가미급이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하고 대공 방어 능력과 타격 능력에 있어서는 충남급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본 영상을 본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과 일본을 부러워하면서도 이런 뛰어난 호위함들을 대만은 절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에 분동을 터뜨렸는데요. 일본과 한국 호위함의 발전이 정말 부러워. 40년 전만 해도 한국과 해군과 조선 분야에서 견줄만 했었는데 최근 우리가 미국의 지원 없이 한국과 격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봐봐. 한국은 할 수 있고 대만은 할 수 없다. 대만과 한국의 조선 기술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한때 해군에 있어서는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전력을 보유하고 강력한 조선 산업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만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완전히 몰락해버려 제대로 된 호위함 한 척 건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대만 해군의 부활을 꿈꾸며 경호위함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 대만의 신형 호위함 예상 스펙이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신형 호위함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이던 대만산 AESA 레이더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며 결국 영국 BAE 시스템즈의 AESA 레이더를 수입해서 장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전 PESA 레이더의 내부 설계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고각에서 탐지 공백이 발생하는 레이더로선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까지 향후 수년은 잡아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루가 급한 대만 해군에선 결국 또다시 국산 AESA 레이더 도입을 포기하고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게다가 이 신형 호위함의 무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겨우 2,500톤급 경호위함의 대만형 CRAM인 해건과 펠렁스, XTR-102A 20mm 2연장 RCWS 이문까지 CIWS 근접방어 체계, 13종류를 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설계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대함, 대잠 무장들까지 추가해야죠. 이를 본 군사 전문가들은 배의 체급에 절대 다 실을 수 없는 과도한 무장이라며 함선의 내부 공간 확보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조원은 겨우 85명이 탑승할 예정인데 겨우 이 인원으로 이 많은 종류의 무장 시스템을 다 관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신형 호위함이 복합 추진 시스템을 도입해놓고서도 항속거리가 12노트 기준 2000해리밖에 되지 않아 의문을 자아냈었는데 이 과도한 무장이 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패한 무기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대만은 군함 건조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었기에 중국의 위협이 코앞에 닥친 지금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으니 잘 만들 수 있을 리가 없었던 것이죠. 과거 1980년대 대만은 한국의 울산급 호위함을 도입하며 대만 군함 건조 기술을 일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로비와 대만의 방산비리, 은근히 얕잡아보고 있었던 한국에서 군함을 도입해야겠냐는 알량한 자존심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결국 한국 대신 프랑스가 선택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군함 건조 기술 이전도 물 건너갔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과 도입 과정에서 방산 비리가 들통나는 바람에 대만의 건함 사업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대참사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30년 넘게 지난 오늘에도 대만이 제대로 된 호위함 하나 건조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되었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대만 네티즌들은 당시 정부의 어리석은 선택을 비난하며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지만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최강의 호위함이라는 명예를 대한민국의 충남함이 차지했다는 소식 알아봤는데요. 충남함의 뒤를 이어 건조될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 KDDX와 보람의 함재기를 탑재한 중형 항공모함까지 완성되어 진정한 대양해군으로 거듭날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고대해봅니다.